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1년 전쯤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당원권 중지라는 6개월 중징계를 받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로서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또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소명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윤리위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7억 원에 대한 각서의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측근을 보내겠다고 하는 녹취 등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상황 속에서 아마 윤리위도 고심이 깊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혼란 상황들을 고민하여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일단 6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직무에 복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윤리위의 징계 결정 또한 충분하게 납득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내용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의 중진 또 당의 지도부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모두 함께 좀 나서서 이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지을 것이냐 여러 전망들을 해봤지만 사실 딱 떨어지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리위에서 사실 결정을 또 미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전격적으로 결정이 나왔고요. 그 결정을 처음 접했을 때 현 대변인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 생각보다는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 사실은 증거인멸 교사라는 그 명백한 증거는 제가 보기에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각서라는 거는 이제 7억 투자한다는 거였고 그럼 교사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시켰어야 되는 건데 둘 다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부인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팩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한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징계 어제 의결서 보면은 두 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뭐 실장이 변명하는 걸 못 믿겠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네. 변명하는 걸 못 믿겠다는데 못 믿겠다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 당신들이 변명하는 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한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패턴인데 어떤 팩트를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시켜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시켰다. 그리고 가서 각서를 받았다. 그 대가로 확인서를 받았다. 이런 팩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팩트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확하게 못한 걸로 보면 사실관계가 좀 두리뭉실한 것 같다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기 중간에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있는 일인데 당대표가 더구나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징계로 물러나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당내 권력 다툼 아니냐. 그동안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는 뭐 핵관이나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단순히 징계 문제, 법률적인 문제였으면 쟁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확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봐도 근데 이 정확한 사실관계 없는데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까지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8시간 가까운 마라톤 고심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새벽 3시 결과가 그 무렵에 나온 뒤에 이준석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5시간 정도 뒤인 8시경에 아침 8시경에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징계 처분권 자체가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라든지 예.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뭐 판단해가지고 예.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뭐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요. 재심 혹은 가처분 신청 이런 이의 제기를 할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최고위를 어떻게 누가 진행하게 될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직무대행 체제다라고 이준석 대표와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보죠. 네, 당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당의 최고회의인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게 됩니다. 당장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현재 윤리위에 징계가 있었지만 이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자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직 본인이 처분하지 않는 사건 속에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가 대표다. 예,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 원내 대책회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보면 원내 주요 당직자들이 있고 한기호 사무총장도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날 있었던 당내 윤리위 징계 등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 당대표의 권리 사항이 아니라 사고 상황 6개월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아닌 직무를 대행하는 상태로 본다 이렇게 아예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맞다고 아마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이런 현재의 흐름에 이준석 대표가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본인 혼자만의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본인의 직분을 구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정당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상태를 감안해 보게 됐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속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수사 상황들을 통해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난 뒤에 6개월 뒤 본인이 당대표로 돌아오는지 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는 시간이 전개되는 게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대표가 물론 많은 고심을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당대표이고 당대표의 효력이 살아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만약에 최고위원회의에 당대표 자격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참석이 안 된다. 그 자격 시비를 놓고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일단 직무 대행을 맡았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우 빠르게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적 행보를 풀어가야 좋을지를 고민하고 협의하고 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내가 대표의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을 때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했던 이 대표의 공을 감안하여 6개월 정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더 강하게 밟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현재 법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이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내가 회의를 주재하겠다 이렇게 나서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거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윤리 출석을 하면서 네. 울먹이는 표정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들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뭔가 그 과정에서 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국민의힘에 좀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윤리 결과가 나오고 나서 2030의 당원 모집 네.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걸 직접 봤는데 네. 당원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참여해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2030 남성들의 아마 그 이탈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측되고 있고 커뮤니티 상에도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힘은 그 사람들이 당원으로 남아 있을 때예요. 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버리면 본인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탈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아마 신규로 들어오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탈당하는 사람들 이게 막 새로운 인증도- 힘이 돼달라보다 지금 있는 힘을 좀 그렇죠. 지켜달라.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고립무원이에요. 의원들 사이도 고립무원이고 그럼 믿을 거는 이제 당원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도 물론 있겠지만 좀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당규를 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처분 규정의 23조 2항에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분. 이렇게 처분이라는 게 결국은 집행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윤리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다 독립돼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윤리 결정이 뭐 효력은 같습니다만 최소한 뭐 최고위원회 보고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는 거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집행한다든지 거치는데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그냥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무 심의도 안 하고 말아버린다.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지금 핵관이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딱 나자마자 효력 즉시 발생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직무대행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당신 나오지 마시오 이런 건데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강제로 뭐 끌어내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가 있는데 직무대행이 내가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당신 아니야.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도 있고 직무대행도 있고 있는 거라서 지금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두 분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안 되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최소한 그래도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건 최고위원회거든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뭐 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보고를 받는 건 이상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친윤 대 비윤의 반윤의 어떤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계파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일단 나왔는데요. 이 상황 동안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된 당대표의 권한들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무를 담당하게 되는 힘이 당분간은 좀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경제 문제는 뭐 우리 국민 누구나 말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숨이 턱까지 찰 정도에 와 있고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워서 다시 이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재확산이 시작되게 된다면 네. 그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또다시 방역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과 리더십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하는 순간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건 바로 내후년에 있게 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가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두고 얘기를 하게 됐지만 총선이라는 것은 지난 2020년 선거를 통해서 봤지만 공천 때 그렇게 혈안이 돼갖고 공천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서 총선에 쓰나미처럼 패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전체적인 당의 환경이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의 행사나 당의 권력 다툼들의 유리한 국면들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들을 떠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논하는 것이 온당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당대표로서 1년가량이 남았고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인정해서 이게 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 그렇다고 복귀한다라는 보장도 지금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요. 임시 전당대회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최소한의 6개월은 또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들이 뭐 엇갈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권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장제원 의원이 핵관 중에 핵관이고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아마 직무 대행이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6개월 후에는 복귀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복귀하는 게 맞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그럼 이제 6개월 동안만 있는 거라서 6개월 하려고 뭐 비대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직무가 정지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지금 뭐 호사가이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퇴할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사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겠느냐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원래 6개월만 남으면 남은 임기만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사퇴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구도 다시 당 대표가 되는 구도로 갈 텐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퇴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뭐 비대위를 했는데 그럼 돌아오면 비대위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개월 동안만 누가 당대표나 이걸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사퇴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당대표라든지 전당대회를 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6개월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나 아니면 직무대행 가는 거나 제가 보기에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만둔다 그러면 뭐 좀 달라지겠지만 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주도가 돼서 출범했던 혁신위원회 이것이 이제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 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당의 개혁적인 부분들의 키를 쥐고 출범을 했는데 당장 어떻게 걸어가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 직접적인 선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월요일에 이제 혁신위원회 회의는 화요일로 연기가 됐고 월요일날 의원총회를 그 시간에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다 수행하지 않더라도 당이 걸어왔던 길들 속에서 해야 되는 본인들의 역할들을 모두 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같은 정치적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혁신위원들 한 명 한 명 내정돼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 있는 사람은 뭐 천하람 위원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당이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멀고 험하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이 무슨 분당이나 되는 것처럼 큰 내용에 빠지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걸어왔던 길들 속에서 이 당이 어떻게 더 혁신해 나갈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들을 차분히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고 윤리위원회에도 지금 내부 규정 자체가 당대표가 이렇게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 상황이 생기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사실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에 관련된 이 의혹들 그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당대표의 6개월직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받았다면 그럼 나머지 그동안 형사사법 절차 등에 따라서 커다란 문제를 받았던 의원들이나 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유리의 징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도덕적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이것들을 더 가열차게 해나가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고민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40% 선이 처음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앞서서 여러 여론조사 지표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같은 여론조사의 수치를 화면으로도 보이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이 떨어진 폭 6%포인트, 부정평가가 7%포인트 상승했다. 일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를 주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직무수행평가
지표가 나타내는 것의 의미를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데드크로스는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고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나 뭐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첫 번째는 인사 문제, 두 번째는 뭐 민생 경제 살피지 않는다 이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부분. 예.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고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인사 문제 나왔을 때도 약간 이제 기자들한테 뭐 따지듯이 약간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사실 어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는 다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민들이 이런 인사를 해도 되느냐.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이런 분은 해도 되느냐. 네. 성추행 있는 분은 해도 되느냐. 그러면 제가 뭐 죄송합니다든지 더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전 정권 사람보다 또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뭐 국정원 전 원장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그때 월북 문제에 대한 한다든지 어찌 보면 정쟁 그런 문제들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휘발유값은 2,200원 넘어가죠. 주가는 폭락하죠. 물가 오르죠. 굉장히 이제 경제 어렵거든요. 뭐 사상 최대 무역 적자라 그러죠. 외환을 줄어들고 있죠. 외국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러다 한국이 제2의 IMF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외국 언론에서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서 지금 뭐 팔찌가 얼마인지 50값이 얼마인지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국민들이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은 국민들은 리더,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경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책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들이나 언론을 대하는 태도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지지율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30%대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대통령실의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때도 이렇게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잘 나온다고 오만하지 않고 또 떨어진다 그래서 기죽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대통령이 선거 이후 얼마 전에 빠지는 지지율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인사, 두 번째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 같은 태도에 관한 문제가 같이 얽혀 있을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순간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고 나서 십상시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끝끝내 그 3인방을 정리하지 못했던 데에서 국민과 맞서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순간은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 나왔을 때 끝끝내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제 막 집권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부, 전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예.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많은 언론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모습들,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럴 때 갔던 길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바뀌고 변화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들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 넉넉하게 마음들을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과 어떻게 공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주말 사이 좀 대통령실에서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했고요. 뭐 전재수 의원은 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에 나설 선수들, 플레이어들 한 명만 빼고 거의 다 나올 사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 지금 의원만 나오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이 대결이 되는데 이 컷오프를 3명 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97그룹이 4명인데 이 중에 2분 정도가 제가 보기에 컷오프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누가 될 거냐. 이제 그런 게 제가 보기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양강 양박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마 4분 다 아마 자신 있으니까 나왔겠죠. 예.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사실은 그냥 중앙위원만 했을 때는 박주민 의원이 좀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아무래도 본인이 여론에서 좀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여론 30% 들어가니까 나온 것 같은데 예. 박용진 의원도 이제 여론에서는 본인이 좀 앞선다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여론에서 좀 중심을 잡는 것 같고 강병원 의원이나 강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예를 들어 친문그룹이라든지 86그룹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컷오프 누가 통과하느냐가 제가 보기에 아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의 대결로 압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잠시 뒤에 김민석 의원이 또 당대표 죄송합니다.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97그룹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병민 대변인, 현근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